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참사부터 근무 도중 추락사한 부천도시공사 직원까지 두 건의 사고 뒤에는 안전에 불감한 행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때 또 제대로 한 번 더 신경 써서 살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숙객 7명이 숨진 지난 8월 부천 중동 호텔 화재. 불이 처음 시작된 8층 객실의 발화 원인은 애초 허술했던 전선 시공과 관리 소홀 탓이었습니다. 열려있던 방화문과 화재 때 객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이른바 도어 클로저도 인명피해를 더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방화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어 클로저 설치에 대해서 법상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와 초동 대처를 잘못한 호텔 관계자 등 4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천 행정의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에서도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재 이후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에서 부천 숙박시설 168곳 가운데 94%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불이 난 호텔은 올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뤄진 2번의 안전진단에서 모두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94%가 미흡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게 평소에 그렇게 그 정도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지금 높게 나온 건지 어떤 겁니까? 어찌된 일인지 화재 발생 전과 후 행정당국이 내놓은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한 4명 정도가 이제 그 전문가가 나가서 이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분야별로 지적 건수가 다 뭐 한두 가지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불이 난 지 석 달 만에 이번에는 부천 오정 레포츠 센터에서 작업 중이던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천도시공사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기 점검이 예정보다 늦춰지는가 하면 짧은 기간 안에 허술하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단 5일 만에 12종의 안전점검을 다 마쳤다라는 서류 보고가 있습니다. 그 12종 시설물 내에 오정 레포츠 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시에서 위탁을 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화재와 근무 중 발생한 인사사고까지. 사고 직전까지도 수차례 형식적 절차만을 따랐던 정기 안전점검은 이번에도 인재를 막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 희망재단이 지난 6일 2024 후원의 밤 나눔 콘서트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강연이 주축이 된 이번 콘서트는 티켓을 구매한 후 기부하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 26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부천 희망재단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공익사업과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뜻합니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전담부서인 아동복지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표준조사, 의견 수렴, 아동참여위원회와 조성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부평구는 오는 2028년 6월까지 13개 부서에서 39개의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도당 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9일부터 온라인 방식의 주민 설명회에 돌입했습니다. 또 이번 절차 이후 사업 시행자인 부천 원미, 소사, 오정구청장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최근 도당동과 소사본동, 여월동 등 8만 4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3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청과 계양구 의회에서 일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새내기 공무원 특별휴가가 5일로 확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양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인천 계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강우 씨. 각종 수당을 더해 월 200만 원가량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강우 씨가 공무원이 되고 느낀 가장 큰 고충은 업무량입니다. 급여는 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들어왔는데 힘든 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일이 좀 많은 거. 부서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많은 거. 공무원 특성상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구청 일을 시작한 유진 씨도 처음 담당 업무를 숙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점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계양구청에서도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를 지정해 고충 상담을 하는 등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방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이유로 젊은 층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548명이던 재직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지난해 13,823명으로 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를 고민한 이유는 낮은 금전적 보상,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 과다한 업무량 순이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퇴사 문제가 심화하면서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저연차 공무원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최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새내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30% 정도가 저연차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퇴사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인 인천시도 새내기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한 데 이어 메신저 형태의 교육용 챗봇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지자체들이 떠나가는 청년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오는 13일 계획한 제2차 추경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달 27일 정례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양 당이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추경안과 내년 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계엄 사태로 운영위,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미래과학협력위 등 4개 상임위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안도 내년 본 예산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단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쟁부터 에스컴시티 해체 직전까지의 국내외 자료를 발굴 또 수집하는 작업으로 총 548건의 자료와 3,396장의 기록물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130건을 비롯해 미 국립공문서관에서 확보한 문서, 또 항공사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418건이 포함됐습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캠프마켓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정립하고자 지난 2023년 7월에 시작해 내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캠프마켓 반환기까지 시기별 다양한 유형과 매체 자료를 수집해 캠프마켓과 주변 도시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을 재구성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국립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념관은 부족한 소장 유물과 협소한 전시 공간 탓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 구성과 연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각종 회의실도 없이 전시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어렵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편의성도 부족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열악한 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립시설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해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한 국가적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국립화 격상이 성사되면 현재 위치에서 인천 상륙작전 주요 지점인 월미도로 확대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행사와 모임을 고려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립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심야 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투입하고 강남과 종로를 비롯해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는 임시 승차대를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동과 강남, 홍대를 비롯한 19곳에서 심야 순찰과 단속을 벌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심야 전용 버스 올빼미 버스도 28대 증차해 모두 167대를 운행합니다. 또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을 지나는 87개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가중되는 도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주택 태양광, 미니 태양광, 아리백 자립마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아리백 비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구들은 월 평균 전기요금을 15만 원 이상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올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에 햇빛 발전소를 준공했으며 경기국어원과 경기도 건설본부 등 2곳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별로 대입 진학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설명회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의정부에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남부 설명회는 28일 성남 가천대학교 예음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설명회에서는 대입 전형 특강과 1대입 대입 진학 상담, 대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특강 참석이나 1대1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10일에서 15일 사이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9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주소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인허가 정보를 지자체 도로명 주소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건축주는 도로명 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